네, 오늘부터 새롭게 찾아온 코너입니다. 조프로의 경제TV 시간인데요.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부터 갑자기 저희 생생경제에 코너가 생겼습니다. 네. 조프로라는 일단 부캐는 마음에 드시는지요?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마음은 프로로 갖고 있지만 실력이 프로가 되는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했는데요. 네. 아무튼 그래도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프로의 활약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도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다루기는 했었는데 카카오 계열사들 주가가 부진해서 아마 이 카카오 계열사 쪽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요즘 많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속하시겠죠. 네,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카카오 계열사 중에서 자주 거론되는 게 카카오뱅크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8월에 상장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따상을 하고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었습니다. 네. 이게 당일에 시가총액 순위가 11위까지 올랐고요. 8월 20일에 찾아보니까 종가가 92,0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공모가가 39,000원이었으니까 이때도 공모가 자체도 고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그런데 어제 종가가 49,350원이에요. 예. 고가가 92,000원이었으니까 많이 떨어졌죠. 네. 오늘 오전에 조금 오르나 싶었더니 조금 전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 순위도 계속 하락하면서 KB금융의 금융 대장주 자리를 다시 내줬습니다. 이 실망감이 커지다 보니까 다소 이례적인 일도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중립에서 매도로 변경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렇군요. 사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 보고서를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외국계긴 하지만 아무튼 다소 좀 이례적인 모습이 있었고요. 다른 계열사들도 상황은 좀 비슷한데 카카오페이나 카카오게임즈, 넵튠 모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기업이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유독 이 카카오 계열사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각국이 지금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돈줄을 조인다는 얘기예요. 네. 그 돈줄을 조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내일 모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성장주들은 지금의 실적보다는 미래 실적에 좀 주목을 하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미래 가치가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따라서 네이버까지 같이 좀 하락하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어발식 사업 확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거대 플랫폼들이 그 소상공인이나 골목 상권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커지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규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부분도 좀 실적에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고요. 네. 최근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된 내용입니다. 카카오의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됐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가 스톡 옵션을 행사한 게 또 주가에 안 좋은 모습을 주고 있어요. 네. 한 900억 원어치를 매각했다고 하는데요. 자사주 매입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곧 주가가 오를 거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가 낮으니까 내가 산다. 네. 그런 건데 지금 스톡옵션을 행사를 했다는 건 주가가 이제 떨어질 테니까 난 팔겠다. 그렇죠. 이런 신호를 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주식을 파는 건 주가에 보통은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점들까지 겹친 건데요. 실적 악화 우려가 있고 사회적인 압박이 있고 경영진의 좀 경솔하고 이런 행동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부진한 이유들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사고들이 좀 잦게 느껴져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시공사가 또 HDC 현대산업개발이었네요. 사실 어제 사고가 나고 저는 지금 부동산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찾아봤는데 아이파크라고 나오길래 또 HDC구나 이 생각은 했습니다. 네네. 어제 보니까 외벽 붕괴라기보다는 사진을 보니까 이건 건물 자체가 붕괴한 거에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과연 보수해서 다시 쓸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 좀 의문도 들었는데요. 네.
이게 지난해 6월에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을 때 그때 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대표이사가 카메라 앞에 또 서게 됐는데요. 유동규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죄한다면서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또 어제 국회에서 합동참사방지법도 네. 통과됐었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인데 그 별명으로 학동창사 방지법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 해체 공사를 할 때 공사 허가권자가 현장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고요. 안전한 공사가 어렵다면 작업 중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학동 철거 건물 그 붕괴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거를 보완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이 있는 붕괴 사고가 일어났고 그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법안을 처리한 날에 또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는 공사장에서 사고가 난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또 공교로운 점이 사고가 나기 며칠 전에 새해 첫 계열사 사장단 미래전략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을 텐데 참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이 됐고요. 그러게요. 작년 7월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시공 능력 평가가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8년 연속 1위였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6위였고요. 현대산업개발도 좀 높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이런 건설사가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네. 이게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또 시공 능력 자체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한번 내부적으로 돌아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혹시 관련해서 내놓은 조치가 있었나요? 일단 광주시가 광주에서 진행하는 현대산업개발의 모든 현장에 공사 중지 조치를 내렸고요. 그 정부가 사고 조사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그 중앙건설사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네. 여기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지금 한 보름 정도 차이로 이게 피해가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적용한다고 해도 현대산업개발에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이게 하도급을 수주해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개별 기업의 사용자들을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법안의 허점도 있고 또 이렇게 기업들이 대응하기 어렵게 모호한 부분들도 많아서 아직은 좀 문제가 있는 법안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용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용 통계가 나오면 취업자가 과연 지난번과 비교해서 얼마나 네. 늘었는지가 늘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지난해 취업자가 또 대폭 늘었다고요. 36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이게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에 21만 8천 명이 줄었거든요. 이거를 고려하면은 감소한 것 이상으로는 증가한 셈이에요. 7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었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코로나19 이전의 고점 수준을 웃돌았다. 또 청년 고용률도 상당히 좀 좋아졌다. 이런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꼭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어떤 숫자가 나오면 과연 양만 이렇게 좋아졌느냐, 네. 질적으로도 개선이 됐느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게 통계의 일종의 항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숫자를 다루는 통계들에 그런 것들이 많은데 네. 일단 산업별로는 숙박 음식업 취업자가 2년 연속으로 줄었고요.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하면 생각나는 게 제조업 취업자죠. 이쪽도 줄었고요. 그런데 보건업이랑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대폭 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또 다른 걸로 자영업자가 고용원, 그러니까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년 연속 줄었고요.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3년 연속 늘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좀 그렇죠. 있었겠네요.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네. 연령별로는 30대, 40대가 또 줄었습니다. 이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단은 이들의 연령대의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취업자는 오히려 늘어난 거다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60살 이상은 33만 명 대폭 늘어서 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고용이 진정한 의미에서 좀 회복되고 있는가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프로의 경제TV 첫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오늘의 조프로의 경제팁을 항상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네. 이게 가장 기대가 되는데 오늘 조프로의 경제팁 네. 뭔가요? 한 단어는
좀 어렵겠고요. 인상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럼요. 예, 좀 전에 그 홍 부총리가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만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인데 정말 잘한 건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아봐 준다. 아, 네,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경제부 조태영 기자였습니다.